안녕하세요. 오늘 AWS와 함께하는 클라우드 컴퓨팅이라는 제목으로 진행되는 기초 세미나에 참석해주신 여러분을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저는 오늘 세미나를 진행할 홍민우 매니저라고 합니다. 반갑습니다. 먼저 웨비나 진행 중 질문 답변 활용 방법에 대하여 간략히 설명드리겠습니다. 메인 화면 옆에 Q&A 화면에 질문 올려주시면 질문 내용이 표시되며 전체 공개로 답변된 내용은 검은색으로 질문 및 답변이 표시가 되고 질문하신 분만 볼 수 있도록 비공개로 답변된 내용은 붉은색으로 표시되는 점을 참고 주시기 바랍니다. 시작하기에 앞서서 한 가지 고지사항이 있습니다. 본 컨텐츠는 온라인 세미나용으로 별도 제작된 컨텐츠이므로 AWS 사이트 상에 있는 내용과 일부 차이가 있을 수 있고 이럴 경우 AWS 공식 웹사이트에 표기된 내용이 우선한다는 점, 그리고 한글, 영어 내용의 차이가 있을 경우에는 영어 원문이 우선한다는 점을 참고 부탁드립니다. AWS에서는 다양한 무료 세미나를 제공드리고 있습니다. 현재 참석하고 계신 세미나는 기초 세미나인 AWS 101 세미나의 온라인 세미나입니다. 이 세미나에서는 클라우드 컴퓨팅의 기본 개념 및 AWS 서비스에 대한 소개를 위주로 진행이 될 예정입니다. 본 서비스 세미나 이후 직접 AWS를 실습해보고 싶으시거나 기술적으로 좀 더 심화된 서비스 교육이 필요하신 경우 AWS 101 핸즈온 실습 세미나나 좀 더 깊은 수준의 기술 세미나인 AWS 201 혹은 301 세미나를 추가로 들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AWS의 정기 세미나 및 웨비나 일정은 아래 링크를 참조해 보시면 되겠습니다. 본 자료는 세미나 이후 공유될 예정이니 향후에 자료를 보시고 링크를 타고 들어가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오늘 아젠다를 간략히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클라우드 컴퓨팅의 개념 및 AWS의 차별점을 설명드리고 AWS의 주요 서비스와 고객 사례, 그리고 많이들 궁금해하시는 AWS 상에서의 보안, 그리고 주요 FAQ를 다루고 마무리할 예정입니다. 첫 번째로 클라우드 컴퓨팅의 개념 및 장점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기존 기업들이 IT 시스템이나 인프라를 운영하기 위해서는 직접 데이터 센터를 구축하거나 혹은 호스팅이나 IDC 같은 외부 데이터 센터 서비스를 받아야만 했습니다. 이런 경우 하드웨어를 구매하고 환경을 직접 구축해야 됐기 때문에 높은 초기 투자 비용이 들어갈 수밖에 없었고 용량 자체도 처음에 구축했던 용량까지만 한정적으로 사용이 가능했습니다. 또한 이 모든 구축에 있어서 많은 노력이 들어갔고 많은 소요 시간이 들어가야만 했던 것이 기존 컴퓨팅 환경, 인프라 환경의 현실이었습니다. 하지만 이런 IT 인프라를 마치 전기를 콘센트에 꽂아서 사용하는 것처럼 필요할 때 언제나 필요한 만큼만 사용하고 사용한 만큼만 비용을 지불해주는 서비스가 클라우드 컴퓨팅 서비스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용량 역시 한정된 용량이 아닌 필요한 만큼 늘렸다 줄였다 하면서 유연하게 사용이 가능하고 적은 노력과 시간으로 IT 인프라를 구축 가능하게 하는 것이 클라우드 컴퓨팅입니다. 정리하면 클라우드 컴퓨팅이란 초기 투자나 장기 계약 없이 인터넷을 통해서 서버나 네트워크 같은 IT 리소스와 데이터 분석 플랫폼 혹은 IT 애플리케이션 등을 원할 때 언제든지 온디맨드 형태로 사용하고 사용한 만큼만 요금을 내는 서비스라고 정리를 해볼 수 있겠습니다. 몇 년 전부터 클라우드 컴퓨팅이 시장에서 굉장히 화두가 되고 있는데 그러면 클라우드 컴퓨팅의 장점은 무엇일까요? 클라우드 컴퓨팅에는 흔히 크게 6가지 장점이 있다고 이야기를 드리고 있습니다. 초기 선투자 비용이 없고 운용 비용이 절감되고 탄력적인 인프라 운영 및 확장이 가능하고 비즈니스의 속도 및 민첩성이 크게 개선되며 핵심 비즈니스에서만 집중이 가능하고 글로벌 확장이 용이하다는 점입니다. 그럼 지금부터 본 6가지 장점에 대해서 하나하나씩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장점은 기존 환경, 온프레미스 환경과 달리 막대한 초기 선투자 비용이 불필요하다는 점인데요. 기존의 온프레미스 환경을 생각해 봤을 때는 서버를 직접 구매하고 운영하거나 IDC 등과 장기 계약을 하셔야 됐기 때문에 초기 자본 투자 비용이 굉장히 많이 발생하였습니다. 하지만 클라우드 컴퓨팅 환경에서는 초기 투자 비용이 거의 없이 사용한 만큼만 비용을 지불하시기 때문에 초기 투자 비용을 가변 비용으로 대체하실 수가 있습니다.
정확히 얼마나 쓸지 모르는 데이터 센터나 서버의 수요를 예측하고 미리 투자하는 대신 사용한 만큼의 자원에 대해서만 비용을 지불할 수 있다는 것은 클라우드 컴퓨팅의 큰 장점 중 하나입니다. 두 번째는 운영 비용이 절감된다는 점입니다. 지금 보시는 파란색 그래프들은 일반적으로 데이터 센터에서 IT 자원들이 사용되는 패턴입니다. 말씀드린 대로 처음에 서버를 고정해서 구축을 하게 되면 최대 트래픽치를 예상해서 굉장히 많은 서버들을 구축해 놓게 되는데요. 이러한 경우 우측 상단이나 하단에 Fast Grow나 Predictable Peak라고 나와 있는 그래프처럼 그 용량 실수의 용량 대비 과도한 투자가 들어와서 보시는 주황색 부분만큼의 비용 낭비가 발생합니다. 혹은 첫 번째 패턴 on and off라고 나와 있는 그래프처럼 일시적으로 컴퓨팅을 사용하고 끄고 하는 환경에서는 그 외의 모든 시간들이 낭비가 되실 수도 있습니다. 클라우드 컴퓨팅은 필요한 사용량만큼만 리소스를 늘렸다 줄였다 사용하면서 사용한 만큼만 비용을 지불하시기 때문에 현재 여기서 보이는 주황색 영역들에 대한 운영 비용을 크게 절감하실 수가 있습니다. 또한 기존의 온프레미스 환경을 사용하시고 있는 분들은 단순히 서버 비용에 대한 비교 외에도 부수적인 비용에 대해서 생각을 해보셔야 합니다. 흔히 TCO라고 부르는 비용 비교 분석을 할 때는 여기에 슬라이드에 나온 것처럼 전력 및 상면 비용, 그리고 데이터 센터를 운영하기 위한 항원 항습 비용 같은 간접 비용들과 그리고 운영 인력 비용, 하드웨어 증설 비용 같은 숨은 비용들을 고려하셔야 됩니다. 클라우드 컴퓨팅 환경에서는 이러한 부수 비용들이 클라우드 컴퓨팅 비용 안에 포함되어 있다는 점을 고려해서 비용 분석을 하고 의사결정을 하시는 것이 중요합니다. 클라우드 컴퓨팅의 세 번째 장점은 탄력적인 인프라 운영 및 확장이 가능하다는 점입니다. 왼쪽 그림을 보시게 되면은 실제 트래픽이 어떻게 될지 예측하지 못해서 너무 많이 서버를 미리 구축해 놓게 되면은 왼쪽 부분의 첫 번째 구간처럼 비용 낭비가 발생하게 되고 그 오른쪽 구간처럼 실제 트래픽에 해당하지 못하게 예측을 잘못해서 실제 데이터 센터 내의 서버를 그 실제 트래픽 이하로 구축을 하시게 되면은 그 구간에서는 장애가 발생해서 고객의 불만족이 발생하실 수가 있겠습니다. 하지만 클라우드 컴퓨팅 환경에서는 용량을 이렇게 미리 예측할 필요 없이 실제 트래픽에 따라서 유연하게 확장 및 축소되는 탄력적인 환경을 운영하는 것이 가능합니다. 오른쪽에 보시는 그래픽처럼 실제 트래픽에 맞춰서 그 클라우드 컴퓨팅 상의 인프라 환경이 자동적으로 증가하는 환경을 구축하시는 것이 가능한데요. 이렇게 되면 비용 효율적일 뿐만 아니라 성능 및 안정성 면에서도 유리한 구성을 가져가실 수가 있습니다. 그렇다면은 그 트래픽에 맞춰서 어떻게 이렇게 탄력적으로 인프라를 운영하는 것이 가능한지, 어떻게 이렇게 탄력적으로 인프라가 축소되고 확장될 수 있는지 궁금하실 수가 있는데, 이 부분은 이따 뒤에서 설명드릴 오토 스케일링이라는 기능이 이러한 탄력적인 운영을 가능하게 지원해드리고 있습니다. 이 부분은 뒤에 다시 더 깊게 설명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클라우드 컴퓨팅의 네 번째 장점은 기존 대비 매우 향상된 속도와 민첩성을 확보할 수 있다는 점입니다. 기존의 온프레미스 환경에서는 신규 서비스를 준비해야 돼서 서버를 구축해야 한다면은 이를 구매하고 구축하는데 최소 4주에서 6주 정도의 시간이 걸릴 뿐만 아니라 이에 따른 비용 부담도 같이 동반하게 됩니다. 따라서 이렇게 새로운 실험을 하는 데 있어서 시간적인 실패 비용이 높다는 것은 기존의 혁신을 가로막는 걸림돌이 되어 왔습니다. 뭔가 새로운 서비스 아이템들을 아니면 비즈니스 아이템들을 생각해내고 시도를 해보고 싶은데 비용과 시간이 많이 들어간다면 기업 내부에서도 의사결정을 쉽게 내릴 수가 없게 되겠죠. 하지만 클라우드 컴퓨팅 환경에서는 서버 등 IT 인프라 환경을 구축하고 준비하는 데 있어 수분 내에도 서버를 쉽게 가동하고 새로운 서비스들을 테스트해 볼 수가 있습니다. 또한 비용 역시 사용한 시간만큼만 과금이 되어 부담 없이 낮은 실패 비용으로 여러 가지 새로운 실험을 계속 해볼 수가 있게 됩니다. 이러한 비즈니스 속도 및 민첩성의 증가는 기업이 비즈니스를 빠르게 개선하고 혁신하는 데 큰 도움이 되고 있습니다. 클라우드 컴퓨팅의 다섯 번째 장점은
기업에서 단순하고 시간 소모적인 인프라 운영 업무에 들어가는 리소스를 최소화하고 비즈니스에 정말 중요한 핵심 영역에만 집중이 가능하다는 점입니다. 왼쪽에서 보시는 것과 같이 데이터 센터 관리 및 운영, 그리고 인프라 레벨에서의 하드웨어 관리, 혹은 신규 하드웨어 구매나 설치 등과 같은 기업의 핵심 비즈니스에 중요하지 않는 업무들은 AWS에 맡기고 핵심적인 영역에만 리소스를 집중할 수 있게 됩니다. 유명한 소셜게임 업체인 증가의 CEO인 마크 핑커스 같은 경우에는 AWS와의 인터뷰에서 아래와 같이 말했습니다. 우리에게 전략적이지 않은 영역들, 이를테면 데이터 센터 운영과 같은 영역은 AWS에 맡기고 본인들의 그 핵심 영역인 게임, 그 핵심 역량에 집중하겠다라는 말을 남겼습니다. 이렇게 직접 핵심 비즈니스에만 집중 가능하고 나머지의 부수적인 그런 운영 업무들은 클라우드 컴퓨팅 업체에 모두 맡길 수 있다는 점, 이 점도 클라우드 컴퓨팅의 5번째 장점 중 하나입니다. 클라우드 컴퓨팅의 마지막 장점은 클릭 몇 번만으로도 글로벌 확장이 가능하다는 점입니다. 과거에는 IT 서비스를 해외에서 제공하려면 현지에서 인프라를 구축하고 관리해야 하는 등 현실적으로 넘어야 할 장벽이 굉장히 많았습니다. 하지만 AWS와 같은 클라우드 컴퓨팅 환경에서는 전 세계에 걸친 AWS의 데이터 센터를 활용해서 원하는 곳 어디든 클릭 몇 번만으로 서비스를 확장해서 글로벌 서비스를 구축하는 것이 가능합니다. 이 AWS의 글로벌 인프라스트럭처에 관련해서는 뒤쪽의 AWS 소개에서 다시 한번 자세히 소개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다음으로는 클라우드 컴퓨팅의 장점에 대해서는 많이 아셨을 텐데 그럼 AWS가 가지고 있는 차별점이 무엇인지도 좀 궁금해하실 것 같습니다. 다음으로는 AWS의 차별점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AWS는 지난 2006년부터 클라우드 컴퓨팅이라는 산업을 처음 개척해 나가면서 10년 이상 서비스를 제공해 오고 있습니다. 아마 많이들 아시고 계실 글로벌 IT 리서치 기관인 가트너에서 발표하는 클라우드 업체들 평가 리포트인 매직 쿼드런트에서 AWS는 2017년 기준 7년 연속 리더로 선정되었습니다. 2007년 가트너의 매직 쿼드런트 리포트에서는 AWS가 가장 성숙한 클라우드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는 평가를 받았습니다. 지난 10년간 수많은 고객들을 상대로 하면서 많은 케이스에 대해 대응한 경험에서 쌓아 올린 노하우가 AWS의 가장 큰 경쟁력 중 하나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이와 관련해서 AWS의 CEO인 앤디 제시가 언급한 표현이 있는데요. 경험에는 압축 알고리즘이 없다라는 이야기를 하였습니다. 현재 액티브 고객 100만 개 이상을 확보 중인 AWS의 축적된 경험의 중요성을 강조하는 말이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AWS의 두 번째 차별점은 그 어떤 클라우드 업체보다도 가장 폭넓고 깊이 있는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는 점입니다. 이 장표에 다 담지는 못했지만 저희는 100여 개 이상의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클라우드의 기본적인 서비스인 서버나 스토리지, 데이터베이스, 네트워크 등을 포함해서 그 외에도 분석, 모바일, 인공지능 등 다양하고 폭넓은 서비스로 서비스를 확장해 나가면서 고객들이 필요한 IT 서비스를 엔드투엔드로 제공을 해드리고 있습니다. 현재 AWS는 한국의 서울 리전에서도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는데 주요 핵심 서비스들은 이미 서울 리전에서 대부분 제공하고 있으며 향후에 더 많은 서비스들을 활용할 수 있도록 서비스 오퍼링을 점점 확장해 나갈 수 있도록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세 번째로는 AWS의 빠른 혁신 속도를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보시는 그래프는 2008년부터 각 연도에 AWS가 새로 출시한 서비스 및 기능의 숫자입니다. AWS는 가장 오래된 클라우드 컴퓨팅 벤더이지만 계속되는 혁신으로 2015년에는 722개, 그리고 2016년에는 1017개, 그리고 작년 2017년에는 1430개로 매년 거의 40에서 50%씩 증가한 새로운 서비스 및 기능을 공개하였습니다. 이와 같이 AWS에서는 고객에게 더 나은 서비스 퀄리티를 전달하기 위해 꾸준히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 여기서 강조하고 싶은 점은
이러한 신규 서비스 및 기능의 대부분이 고객의 피드백에서 비롯되었다는 점입니다. AWS뿐만 아니라 아마존의 철학 중에 하나는 고객 지향이라는 점인데요. 이렇게 대부분의 서비스 및 기능 개선이 고객의 피드백에서 기인한다는 점은 AWS의 철학인 고객 지향, 고객 중심을 보여주는 가장 큰 예시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네 번째 차별점은 AWS의 폭넓은 글로벌 인프라입니다. 여기서 새로운 용어가 몇 개 좀 등장하는데요. 먼저 리전과 가용 영역이라는 용어가 새로 등장하였습니다. 이 리전은 AWS 서비스가 제공되는 지역으로 복수 개의 데이터 센터들의 집합을 의미합니다. AWS는 글로벌하게 이 리전을 18개의 리전을 보유하고 있고 스웨덴, 바레인, 홍콩 등에서 신규 리전 오픈을 예정하고 있습니다. 또한 이러한 리전 내에 위치한 복수 개의 데이터 센터들을 Availability Zone, 한국말로는 가용 영역이라고 부릅니다. 한 개의 리전 내에 위치하는 이러한 복수 개의 가용 영역들은 각각 물리적으로 독립적으로 분리되어 있어서 기본적으로 고가용성의 아키텍처를 구현하는 기본 요소가 됩니다. AWS의 가용 영역은 현재 글로벌하게 52개이며 CDN 서비스를 제공하는 캐시 서버, 흔히 팝 서버라고도 불리는 엣지 로케이션은 전 세계 113개에서 제공하고 있습니다. 리전과 가용 영역에 대해서 조금만 더 설명을 드리자면은 한 개의 리전 내에는 복수 개의 가용 영역이 존재하고 있으며 이 복수 개의 가용 영역은 말씀드린 대로 지리적, 물리적으로 완전히 독립되어 있고 독립된 전력 시스템이나 수도 시스템 및 통신망 등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자면은 도쿄 리전을 한번 예시를 들어보자면 도쿄 리전 내에 한 개의 가용 영역에 화재가 나서 서비스 중단이 발생할지라도 다른 가용 영역에는 전혀 문제가 없습니다. 따라서 AWS는 이러한 여러 개의 가용 영역에 걸쳐서 고객분들이 시스템을 구성하고 이중화할 수 있도록 네이티브하게 이러한 이중화 구성들을 제공을 해드리고 있으며 이러한 가용 영역 구조는 이중화 및 고가용성 아키텍처 구현의 기본이 되고 있습니다. 또한 이 가용 영역 간에는 초고속 통신망을 구성해 놓음으로써 매우 낮은 지연 시간에 전용 네트워크를 구성하여 제공을 해드리고 있습니다. AWS의 다섯 번째 차별점은 아마존 자체의 가격 철학입니다. 왼쪽의 다이어그램을 한번 보시겠습니다. AWS의 고객은 지속적으로 크게 증가하고 있으며 이에 따라서 AWS의 사용량도 같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또한 이러한 많은 사용량을 소화하기 위해서 AWS의 인프라 규모도 지속적으로 증설되고 있고 인프라 규모가 점점 확장되다 보니 규모의 경제로 인해서 인프라 비용이 다시 절감되게 되는데 AWS는 이렇게 절감한 인프라 비용을 다시 자발적인 가격 인하로 고객분들한테 돌려드림으로써 더 많은 고객을 유치하는 선순환 구조를 기업 내부의 가격 철학으로 가져가고 있습니다. 실제로 2006년 처음 비즈니스를 시작한 이래로 AWS는 64번의 자발적인 가격 인하를 단행하였습니다. 이러한 아마존의 가격 철학은 장기적으로 AWS를 사용하는 고객분들에게도 큰 도움이 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AWS는 그 역사만큼 가장 넓고 많은 파트너 생태계를 구축하고 있습니다. AWS의 파트너는 크게 컨설팅 파트너와 기술 파트너 이렇게 두 가지로 구분하는데 먼저 컨설팅 파트너는 고객분들이 AWS를 더 잘 사용하고 구축하실 수 있도록 아키텍처에 대한 리뷰나 기술 지원 등을 해드리는 SI와 같은 파트너사들입니다. 또한 기술 파트너는 AWS 상에서 다양한 소프트웨어 솔루션을 제공하는 파트너사들입니다. 기술 파트너의 예시로는 현재 여기 ISV 파트너라고도 명시되어 있는데 ERP 솔루션을 제공하는 SAP나 혹은 BI 툴을 제공하는 타블로 그리고 마이크로스트래티지 혹은 네트워크 쪽 솔루션을 제공하고 있는 시스코 같은 업체들이 AWS의 기술 파트너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AWS는 현재 수만 개의 컨설팅 파트너 그리고 기술 파트너들과 협업하여 고객들의 니즈를 충족시켜드리고 있습니다. 오른쪽에 보시는 AWS 마켓플레이스의 경우 AWS의 기술 파트너들이 본인들의 소프트웨어를 등재하여 고객들이 쉽게 해당 파트너사의 소프트웨어를 구매하고
원클릭으로 구축할 수 있도록 하는 소프트웨어계의 아마존닷컴 같은 마켓플레이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AWS 마켓플레이스에서는 35개 제품군에 4,200개 이상의 파트너 솔루션을 이 마켓플레이스를 통해서 고객분들이 쉽게 구입하고 구축하실 수 있도록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국내에도 역시 마찬가지로 많은 파트너사들이 존재합니다. 특히 AWS를 도입 검토하고 계시지만 내부에 경험이 있는 인력이 없어서 좀 AWS 기반 환경 구축이나 아니면 기술 지원이 필요하신 경우에는 현재 보고 계시는 AWS의 컨설팅 파트너사들을 통해서 지원을 받아보시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여기 나온 AWS의 컨설팅 파트너들은 여러 고객사들을 대응하면서 쌓은 경험을 기반으로 AWS 기반 서비스 구축에 있어서 아키텍처 리뷰나 혹은 온프레미스 환경에서 마이그레이션을 고민하시는 고객분들의 대상으로 여러 가지 노하우와 아키텍처 리뷰 등을 제공해드리고 있고, 이러한 파트너사들을 통해서 AWS를 좀 더 쉽게 구축하실 수 있으며 한국어 기반으로 전문적인 기술 지원을 받아보실 수 있겠습니다. 정리해보자면 AWS의 차별점은 10년 이상 축적된 경험, 그리고 가장 넓고 깊은 서비스 분야 및 전문성, 그리고 굉장히 빠른 혁신의 속도, 네 번째로 폭넓고 안정적인 글로벌 인프라스트럭처, 그리고 다섯 번째로 아마존의 선순환 구조를 가져가는 가격 철학, 그리고 여섯 번째로 가장 넓은 파트너 생태계라고 정리해 볼 수가 있겠습니다. 다음은 AWS의 주요 서비스들을 소개해 드리고자 합니다. 현재 보시고 계신 AWS의 서비스 포트폴리오는 여러 가지 영역에 있어서 현재 AWS는 100개 이상의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는데, 서비스가 너무 많아지다 보니까 이 표시한 아이콘들도 모든 서비스를 넣지 못하고 일부만 표시를 해드리고 있습니다. AWS에서는 이렇게 수많은 서비스들이 있기 때문에 이 수많은 서비스 중에 여러분의 서비스 목적과 워크로드에 맞게 필요한 서비스만 원하는 만큼 골라서 조합해서 사용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기본적으로 AWS는 레고를 조립하는 것처럼 빌딩 블록들을 제공하고 있다는 표현을 많이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빌딩 블록들을 조합해서 원하는 서비스를 쉽고 빠르게 구축하실 수 있도록 지원하고 있습니다. AWS의 다양한 서비스군 중에서 오늘은 기본적인 컴퓨팅, 그리고 스토리지, 데이터베이스 서비스들을 몇 개 골라서 소개를 해드리고자 합니다. 먼저 AWS의 가장 대표적인 서비스군인 컴퓨팅 서비스부터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컴퓨팅 서비스에도 여러 가지 서비스들이 있지만 오늘은 시간 관계상 화면상에 보여드리는 세 가지 컴퓨팅 서비스들만 소개를 드리고자 합니다. 먼저 첫 번째로 소개해드릴 서비스는 아마존의 EC2, Elastic Compute 서비스입니다. Elastic Compute Cloud 서비스입니다. 아마존 EC2는 기본적으로 쉽게 확장 혹은 축소되는 가상 서버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물리 서버 환경에서 보시던 그냥 그 서버를 생각하시면 가장 쉽게 이해하실 수가 있겠는데요. EC2 같은 경우에는 재구성이 가능해서 굉장히 쉽게 리소스 및 용량을 변경하실 수가 있습니다. 아마존 EC2에서는 가상 서버를 인스턴스라고 부르는데요. 기존의 특정 사이즈의 인스턴스를 사용하시다가 만약 더 큰 사양의 인스턴스가 필요하시다면 쉽게 클릭 몇 번만으로도 그 사양을 변경하실 수가 있습니다. 실제 인스턴스 하나를 구동하시는 데는 몇 분밖에 소요되지 않아서 유연하게 활용이 가능한 컴퓨팅 환경을 제공드리고 있습니다. 아마존 EC2의 가공 구조는 대부분의 아마존 서비스들과 마찬가지로 사용한 만큼만 과금되는 방식인데요. 작년까지만 해도 아마존 EC2는 시간 단위로 과금이 되었었는데 작년 10월부터 일부 변경이 있었습니다. 작년 10월 2일부터 적용이 되는 새로운 소식인데요. 기존의 아마존 EC2 및 EBS라고 하는 후에 소개드릴 아마존 EC2에 붙여서 사용하는 디스크 볼륨의 과금 정책이 기존 시간 단위 과금에서 초당 과금으로 변경되었습니다. 그래서 사용하신 초가 몇 초냐에 따라서 초당 과금을 진행하게 된 것인데요. 정말로 유연하게 클라우드 컴퓨팅 상에서 서버를 운영하실 수 있도록 확장성 있게
EC2 서비스를 운영하실 수 있도록 과금 정책이 변경되었습니다. 보통 서버는 다양한 용도로 활용을 하게 되시는데 아마존 EC2는 고객 업무 영역에 따라서 또 비즈니스 용도에 따라 굉장히 다양한 인스턴스 타입을 제공해 드리고 있습니다. 이 타입들은 인스턴스 패밀리라고 부르고 있는데요. 각 인스턴스 패밀리별로 제공해 드리는 스펙의 특성이 다릅니다. 예를 들어 전반적으로 CPU나 메모리 등이 좀 균형적으로 구성된 범용 인스턴스인 M 패밀리부터 CPU가 조금 더 특별히 강화된 타입인 C 패밀리, 그리고 메모리가 조금 더 강화된 R 패밀리를 비롯해서 최근 화두화되고 있는 딥러닝 등에 이용되는 GPU가 많이 강화되어 있는 GPU 인스턴스인 P 패밀리 등 다양한 종류의 인스턴스 타입을 제공해 드리고 있습니다. 따라서 현재 필요하신 용도에 따라서 필요한 스펙을 제공하는 적절한 인스턴스 타입을 선택하시면 되겠습니다. AWS 콘솔에 접속해서 EC2 인스턴스를 생성하시려고 보면은 M4 라지 혹은 C4X 라지 등 암호 같은 인스턴스 표기법을 보실 수가 있는데 이에 관해서 조금만 더 설명을 드리고자 합니다. 첫 번째는 M이라고 불리는 이 알파벳은 앞서 설명드린 인스턴스 패밀리를 뜻합니다. 여기서 M4라고 나와 있는 이 뒤에 숫자 4의 경우에는 제너레이션, 즉 세대를 의미합니다. 따라서 이 숫자가 높을수록 가장 최근에 나온 최신 세대이며 더 가격 대비 성능이 우수하다고 보실 수가 있겠습니다. 따라서 가능하다면은 최신 세대의 인스턴스 뒷자리가 높은 숫자의 인스턴스를 활용하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따라서 M4 라지 인스턴스의 경우에도 기존에는 원래 M1, M2부터 해서 현재 4세대까지 나온 인스턴스로 M 패밀리의 4세대 버전이라고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이 M4 라지에서 맨 마지막에 있는 라지 같은 경우에는 인스턴스의 크기를 의미합니다. 인스턴스 크기는 티셔츠 사이즈처럼 스몰, 미디움, 라지, 엑스라지 같은 형식으로 구분을 하고 있는데요. 사이즈가 한 단계 커질 때마다 리소스의 스펙 및 비용이 정확히 2배씩 커지고 작아질 경우에는 반대로 2배씩 작아진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M4 라지 같은 경우에는 M4 엑스라지보다 정확히 절반이고 M4 라지에서 엑스라지로 그 인스턴스를 더 확장하시게 되면은 CPU나 메모리 그리고 기타 네트워크 성능 등이 2배로 늘어나신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물론 가격도 정확히 2배씩 증가하게 됩니다. 인스턴스를 선택하실 때는 처음부터 큰 인스턴스를 선택하시기보다는 작은 인스턴스부터 테스트해 나가시면서 늘려나가는 것을 권장드립니다. 앞에서 EC2 인스턴스는 굉장히 쉽게 재구성이 가능하다고 말씀을 드렸었는데 이 스크린샷을 보시면 실제로 어떻게 서버 스펙을 변경하는지를 쉽게 아실 수가 있습니다. 현재 보신 화면은 아마존 EC2의 그 콘솔 화면인데요. 여기서 지금 보시면 M4 라지 인스턴스가 한 대가 구동되고 있는데 현재 잠시 스탑되어 있는 것을 보실 수가 있습니다. 여기서 이 M4 라지 인스턴스를 다른 사이즈로 혹은 다른 타입으로 변경을 하고 싶으시다면은 마우스를 단순히 우클릭해서 인스턴스 세팅에서 체인지 인스턴스 타입에 들어가시면 드롭다운 메뉴에서 M4 라지가 아니라 아까 보셨던 다른 타입의 인스턴스들을 쉽게 선택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여기서 원하는 인스턴스 타입과 사이즈를 고르신 후에 적용 어플라이 버튼을 누르시면은 바로 서버를 굉장히 편하고 쉽게 재구성을 하실 수 있는 구조로 되어 있습니다. 아마존 EC2가 과금이 되는 요금제는 크게 세 가지가 있는데요. 이 다양한 요금제에 대해서 조금만 더 설명을 드리고자 합니다. 말씀드린 대로 아마존 EC2는 세 가지의 과금 옵션을 가지고 있습니다. 먼저 첫 번째는 온디맨드 요금제인데요. 앞서 여러 번 말씀드린 대로 사용한 만큼 초당 과금이 이루어지는 기본적인 기본 요금제입니다. 두 번째 요금제는 리저브드 요금제인데요. 앞서서 클라우드에서는 약정이 없이 사용하실 수 있게 서비스를 제공해 드리고 있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서버 같은 경우에는 사용을 하시다 보면은 늘 켜져 있어야 되는 서버도 좀 생기게 됩니다. 이러한 경우에는 1년 혹은 3년 약정을 하시게 되면은 약
40%에서 70%까지 비용 할인을 받으실 수 있는 예약 인스턴스라고 부르는 리저브드 인스턴스 요금제를 활용하시게 되면 비용을 조금 더 효과적으로 절감하실 수가 있습니다. 이 예약 인스턴스 같은 경우에는 약정이 길수록 할인율이 더 커지게 되고 지불하는 방식에 있어서도 전체를 모두 선결제로 납부를 하실 수도 있고 일부만 선결제를 납부하실 수도 있고 혹은 선결제 없이 그냥 매달 나눠서 납부를 하시는 것도 가능합니다. 이러한 결제 옵션에 있어서도 선결제를 많이 하실수록 할인율이 살짝 더 올라간다는 것은 참조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방금 말씀드린 리저브드 인스턴스, 예약 인스턴스 외에도 이슈2에는 스팟 인스턴스라고 하는 재미난 요금제가 있는데요. 스팟 인스턴스는 기본적으로 이슈2에 남는 잉여 인스턴스를 저렴한 가격에 제공하는 옵션입니다. 스팟 인스턴스의 가격은 수요 공급에 따라서 가격이 계속 변동하게 되는데 일반적으로는 온디맨드보다 80에서 90%가량 저렴하게 이용이 가능합니다. 다만 변동되는 가격이 온디맨드 가격 이상으로 올라갈 경우에는 사전 노티스, 2분의 사전 노티스를 드리고 자동으로 인스턴스가 종료가 될 수가 있습니다. 따라서 이런 스팟 인스턴스 같은 경우에는 테스트나 개발 용도, 갑자기 인스턴스가 종료되더라도 크게 지장이 없는 그런 워크로드 혹은 렌더링이나 빅데이터 분산 처리 등의 워크로드에서 많이 활용을 하고 계신 옵션입니다. 이러한 다양한 요금 옵션을 잘 활용해서 사용하시는 게 AWS의 비용 최적화를 꾀하는 기본이 되는데요. 예를 들어 오른쪽에 보시는 그래프를 보시면 M4 라지 인스턴스를 구매하시게 되면 현재 2017년 9월에 서울 리전의 기준으로 한 요금인데요. 온디맨드 옵션으로 M4 라지 인스턴스를 구매하게 되면 시간당 요금으로 봤을 때 0.123달러를 청구하고 있는데 만약에 1년 선결제 없는 옵션의 예약 인스턴스를 구매하시게 되면 약 40% 정도를 절감하실 수가 있고 만약에 스팟 인스턴스를 활용하시게 된다면 최대 86%까지 절감이 가능합니다. 이렇게 적합한 인스턴스 결제 옵션을 사용하시는 것, 과금 옵션을 사용하시는 것도 비용 최적화에 도움이 된다고 말씀드렸는데 이 비용 최적화에 관련된 자료를 조금 더 참조하고 싶으신 분은 아래 보이는 링크에 있는 자료를 참조해 보시면 도움이 되실 것 같습니다. 다음은 오토스케일링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오토스케일링은 서버를 자동으로 확장, 축소할 수 있는 서비스라고 보시면 되겠는데요. 예시를 하나 들으면서 설명드리려고 합니다. 현재 보시는 슬라이드는 어떤 특정 M사라고 하는 회사의 월간 트래픽입니다. 이 회사 같은 경우에는 오른쪽에 나온 것처럼 평소에도 어느 정도 그 트래픽이 왔다 갔다 하는 것이 있지만 월말 같은 경우에나 주말 같은 경우에 특가 할인을 진행하게 되면 트래픽이 갑자기 좀 튀게 되고 뭔가 새로운 신규 제품을 런칭해서 이벤트를 하는 경우에는 트래픽이 갑자기 늘어나게 됩니다. 따라서 온프레미스 데이터 센터 기준으로 서버를 이 정도로 최대 용량을 잡아서 산정을 하게 되면은 이런 이벤트를 하거나 특가 할인을 하는 시점에 과부하가 발생해서 서버가 느려지고 고객들의 불만이 발생할 수가 있겠습니다. 하지만 그렇다고 서버 용량을 피크 타임에 맞춰서 크게 산정을 하게 되면은 나머지 시간에는 낭비 자원이 발생해서 이런 경우에는 약 76% 정도의 낭비 자원이 발생할 수도 있는 그러한 상황입니다. 하지만 만약에 서버와 트래픽을 따라서 이렇게 자동으로 늘어났다가 줄어들었다가 할 수 있다면은 이게 가장 효율적으로 비용을 지출하면서 성능을 낼 수 있는 안정성을 또 확보할 수 있는 방법인데요. 이것을 자동으로 가능하게 하는 서비스가 바로 AWS의 오토스케일링이라는 서비스입니다. 그럼 어떻게 자동으로 서버가 확장되고 축소될 수 있는가에 대해서 궁금하실 텐데요. 아마존 EC2에서는 오토스케일링 기능을 설정하시면은 특정 지표를 기준으로 규칙을 만들 수가 있습니다. 보통 이 규칙에는 평균 CPU 사용량을 많이 사용을 하시는데요. 예를 들어서 운영을 하시고 계시고 있는 EC2 인스턴스들의 평균 CPU 사용량이 60에서 80%가 됐을 경우에 이걸 넘어가게 되면 인스턴스를 한 개 더 추가한다 라는 규칙을 만드실 수도 있고 만약에 평균 CPU 사용률이 80에서 100%까지 올라가는 경우에는
갑자기 트래픽이 너무 많이 들어가기 때문에 더 여유롭게 확장을 해야 되니 한 개가 아니라 두 개를 한꺼번에 추가를 해야 되는 등 이러한 규칙을 미리 자동으로 설정해서 서버가 자동으로 확장되거나 축소될 수 있게 하는 서비스가 오토스케일링입니다. 방금 말씀드린 룰은 서버가 줄어들 때도 마찬가지인데요. CPU 사용률이 낮으면 인스턴스가 한 개 혹은 두 개씩 제거되도록 룰을 설정하고 최대 최소 인스턴스가 몇 개가 될지 그 레인지를 설정하시는 것도 가능합니다. 이런 구성을 굉장히 쉽게 버튼 몇 번 클릭만으로 하실 수 있다는 것이 아마존의 오토스케일링의 큰 장점입니다. 조금 더 자세히 설명을 드리자면 오토스케일링이 적용된 환경에서 검정색 박스와 같이 기존 아마존 EC2 인스턴스가 있다고 해보겠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트래픽이 많이 몰려서 CPU 사용량이 높아진다면은 아마존 클라우드워치라고 하는 리소스 모니터링 서비스에서 이러한 평균 CPU 사용량을 측정을 할 수가 있고 이렇게 CPU 사용량이 많이 늘어나게 되면 자동으로 오토스케일링에서 설정한 규칙에 따라서 인스턴스가 새로 추가되게 됩니다. 이렇게 새로 인스턴스가 추가가 되면은 그 앞단에 뒷단에 있는 서버가 여러 대가 있기 때문에 앞단에 있는 로드 밸런서에서 그 트래픽을 새로 추가된 EC2 인스턴스에도 흘려줘야 될 텐데요. 이러한 것들도 모두 자동으로 진행해 줄 수가 있는데 이러한 역할을 해주는 로드 밸런서는 아마존의 엘라스틱 로드 밸런서라고 하는 ELB라고 하는 서비스입니다. 오늘 ELB에 대해서는 제가 소개를 자세히 드리진 않았는데요. 이 아마존의 엘라스틱 로드 밸런서와 그리고 리소스 모니터링 서비스인 클라우드워치, 오토스케일링, EC2라는 네 가지 서비스가 모두 어우러져서 유연하게 서버를 확장하고 축소할 수 있는 오토스케일링 서비스를 구성을 하고 제공을 해드리고 있습니다. 이 오토스케일링이 굉장히 잘 적용된 사례가 디스패치라고 하는 아마 대부분 알고 계실 그 미디어의 사례입니다. 디스패치는 굉장히 특종 뉴스를 많이 만들어내고 제보하는 공개하는 것으로 유명한데요. 디스패치가 예전에 만들었던 굉장히 특종 기사들이 있었을 때 기존의 디스패치는 보통 서버를 한 6대 수준에서 운용을 하고 있었는데 특종 기사가 있을 때 첫 번째 특종 기사가 있었을 때는 오토스케일링을 해서 갑자기 몰려드는 트래픽을 약 EC2를 70대까지 늘려가면서 트래픽을 모두 받아냈던 사례가 있었고 두 번째 이벤트 연예인들의 좀 열애설이 갑자기 디스패치를 통해 공개됐을 때 트래픽이 또 몰리면서 오토스케일링을 이용해서 순식간에 50대까지 인스턴스를 확장함으로써 유연한 인프라 환경을 구축해서 비용도 절감하고 기존 대비 안정성도 더 확보하는 이러한 일석이조의 아키텍처를 가져갔던 사례입니다. 소개드릴 서비스는 AWS의 서버리스 컴퓨팅 서비스인 AWS 람다인데요. 아마존닷컴의 CTO인 버너브 게스 박사는 서버가 없는 것보다 더 편리하게 서버를 관리할 수 있는 방법은 없다라는 말을 하였습니다. 이 말은 서버가 없이 서비스를 운영하는 게 가장 좋다는 말인데요. 어떻게 서버가 없이 운영할 수가 있지? 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계실 수도 있겠습니다. 그것을 가능하게 하는 서비스가 서버리스 컴퓨팅이라고 하는 개념입니다. AWS의 서버리스 컴퓨팅 서비스는 AWS 람다인데요. 이 AWS 람다는 개발자분들이 정말 좋아하시는 서비스입니다. 서버가 없이 특정 업무를 처리하는 코드만 업로드하고 필요할 때 해당 코드만 구동해서 업무를 처리하는 서비스인데요. 서버 관리가 필요 없고 람다에서 구동되는 코드의 확장성도 람다에서 알아서 관리하기 때문에 굉장히 편리합니다. 해당 코드가 많이 호출되면 자동으로 람다가 확장해서 그 용량을 받아주게 되어 있습니다. 예를 들면 이 람다 같은 경우에는 이미지 리사이징 같은 업무에 활용할 수가 있겠는데요. 위에서 추가 설명을 드리겠지만 아마존의 S3라고 불리는 스토리지에 신규 이미지를 업로드하게 되면은 이 신규 이미지를 업로드한 이벤트를 기반으로 람다 함수가 자동으로 동작해서 이미지를 리사이징하고 다시 S3 스토리지 안에 리사이징된 이미지를 저장하는 이러한 식의 구동을 람다 함수를 이용해서 할 수가 있습니다. 이 람다 같은 경우에는 현재 5가지 프로그래밍 언어를 지원하고 있는데요. Node.js, Java, Python, C# 그리고 Go 이렇게 5가지 언어를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람다의 과금 정책은 람다 함수가 구동된 시간을 밀리세컨드 단위로 과금을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AWS의 여러 스토리지 서비스 중에서 대표적인 것들에 대해 간략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AWS의 스토리지 중에는 심플 스토리지 서비스라고 하는 S3, 그리고 백업 아카이빙용 스토리지인 글래시어, 그리고 하드디스크처럼 EC2 인스턴스에 붙여서 쓰실 수 있는 EBS, Elastic Block Store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고자 합니다. 먼저 S3라고 불리는 심플 스토리지 서비스는 객체 기반의 무제한 파일 스토리지 서비스입니다. S3 같은 경우에는 무제한 저장이 가능하지만 단일 파일의 경우에는 최대 5TB까지 저장이 가능합니다. S3는 굉장히 높은 수준, 99.99%의 내구성, 9가 11개 있는 수준의 높은 내구성을 가지도록 설계된 스토리지입니다. S3에 파일이 업로드되면 자동으로 해당 리전 내에서 3개 이상의 복제본이 생성되기 때문에 이런 높은 내구성을 지원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S3 역시 사용한 만큼만 과금이 일어나고 기가바이트당 과금이 일어나고요. 그리고 S3에 업로드된 파일은 웹 URL 기반으로 쉽게 공유가 가능합니다. S3의 특징 중 하나는 단순한 정적 웹사이트를 운영하고 싶으실 경우에는 웹서버 없이 그냥 S3상에서 정적 웹사이트 호스팅 기능을 활성화시켜 주시게 되면은 정적 웹사이트를 쉽게 운영하실 수 있다는 것도 S3를 활용하시는 장점 중에 하나입니다. 그 다음 아마존 글라시아는 아카이빙 혹은 백업용 데이터 저장에 특화된 서비스입니다. 글라시아도 역시 S3와 마찬가지의 내구성을 가지고 있는데요. 하지만 좀 차이점이 있다고 한다면은 S3는 언제든지 접근해서 바로 쓸 수 있는 데이터들을 저장하는 목적이라면은 글라시아 같은 경우에는 규제나 아니면 정책 같은 등의 이유로 특정 기간 동안 아카이빙이 필요하거나 백업이 필요한 콜드 데이터의 저장에 사용될 수가 있겠습니다. 따라서 S3와는 조금 다른 특징들이 있는데요. 글라시아의 경우에는 비용이 S3의 5분의 1에 불과하지만 데이터를 바로 접근할 수는 없고 데이터를 불러내는데 일정한 시간이 필요하다는 그러한 특징이 있습니다. 데이터를 불러내는데 필요한 시간은 표준 모드 기준으로 3시간에서 5시간 정도 걸리게 되고요. 하지만 긴급하게 데이터 접근이 필요한 경우에는 1에서 5분 만에 접근이 가능한 긴급 옵션을 제공하는 등 다양한 데이터 검색 옵션도 제공을 해드리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러한 경우에는 가격이 달라지기 때문에 용도에 맞춰서 다양한 액세스 시간과 비용으로 데이터를 검색할 수 있는 옵션을 선택하시면 되겠습니다. 이렇듯 스토리지마다 다른 특성이 있기 때문에 글라시어가 싸다고 무조건 사용하시거나 S3가 뭐 그런 무조건 좋은 스토리지라거나 이런 것들은 아닙니다. 데이터의 특성과 활용 형태에 따라서 가장 최적화된 서비스를 선택하실 필요가 있는데요. 기본적으로 자주 접속하는 액티브한 데이터 같은 경우에는 일반적인 S3 스탠다드에 저장하는 것이 좋습니다. 하지만 데이터 중에는 자주 접근이 일어나지 않는 흔히 이야기하는 웜 데이터라는 영역에 해당하는 데이터들도 존재합니다. 예를 들어 한 달에 한 번도 잘 접속하지 않는 좀 오래된 데이터들, 하지만 요청을 하게 되면은 바로 접근은 가능해야 되는 데이터들이 있을 수 있겠는데요. 이러한 데이터 같은 경우에는 S3의 Infrequent Access라는 옵션을 통해서 저장을 하시게 되면은 내구성과 퍼포먼스는 S3 스탠다드와 동일하지만 더 저렴한 가격에 데이터 저장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다만 S3의 Infrequent Access의 경우에는 데이터 접근 비용이 S3보다 비싸기 때문에 자주 접근이 일어나는 데이터의 저장에는 좀 부적합합니다. 보통 일반적으로 이야기할 때 한 달에 한 번 이상 접근이 일어난다면은 그냥 S3 스탠다드에 저장하는 것이 더 유리하고 한 달에 한 번 이하로 접근이 일어나는 데이터들의 경우에는 S3 Infrequent Access에 저장을 하시는 것이 비용상 유리하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S3의 라이프 사이클 매니지먼트라는 것을 이용하게 되면은 더 효율적인 데이터 관리가 가능한데요. 가령 S3에서 이 라이프 사이클 매니지먼트를 통해서 데이터 수명 주기 규칙을 걸어 놓게 되면 30일 이후에는 S3 Infrequent Access로 S3에서 데이터를 이동시키고 다시 30일 이후에는 S3 Infrequent Access에서 글라시어로 데이터를 이동시키고 그 이후에 60일 후에 삭제를 하는 등의 이러한 자동 규칙을 설정함으로써 데이터를 좀 더 비용 효율적으로 관리하시는 것도 가능합니다.
오른쪽에 보시면은 그 S3와 S3 Infrequent Access 그리고 글라시아의 가격 차이인데요. 보시는 것처럼 1TB 저장에 소요되는 비용이 어느 정도 차이가 있기 때문에 상황에 따라서 비용 효율적인 저장을 할 수 있도록 적합한 스토리지를 선택하시는 것도 비용을 최적화하실 수 있는 방법 중에 하나입니다. 다음 소개드릴 거는 아마존 EBS, Elastic Block Storage라고 하는 블록 스토리지 서비스입니다. 아마존 EBS는 앞서 설명드렸던 가상 서비스인 아마존 EC2에 어태치해서 쓰실 수 있는 블록 스토리지입니다. EC2에서 사용할 OS나 일반적인 데이터들이 저장되는 블록 스토리지라고 보시면 될 것 같은데요. 그냥 일반적으로 쓰시는 컴퓨터에서 사용하시는 하드디스크라고 생각하시면 가장 쉽게 이해하실 수가 있겠습니다. EBS는 생성 시 특정 가용 영역을 설정해서 해당 가용 영역에서 EBS를 생성하게 되는데 EBS는 이 가용 영역 안에서 여러 서버에 걸쳐서 복제가 되어서 일정 수준의 내구성을 확보하게 됩니다. 또 백업을 위해서 특정 시점에 EBS 볼륨의 스냅샷을 만드는 것도 가능한데요. 이렇게 생성한 EBS의 스냅샷은 S3에 저장돼서 자동으로 또 복수의 가용량에 걸쳐서 복제됨으로써 높은 내구성을 보장받으실 수가 있겠습니다. EBS 역시 용량을 유연하게 확장 및 축소하는 것이 가능하고 EBS의 특징으로는 한 개의 EBS가 여러 개의 EC2에 붙는 것은 불가능하나 한 개의 EC2에 여러 개의 EBS가 붙는 것은 가능합니다. 아래 보시는 그 다이어그램을 한번 참조해 보시면 될 것 같은데요. 예를 들어서 한 개의 컴퓨터에 다수의 하드디스크를 붙이는 것은 가능한데 거꾸로는 쉽지 않다는 것과 좀 비슷하다고 이해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만약에 보시는 것처럼 한 개의 EBS가 여러 개의 EC2에서 접근이 되어야 하는 경우 일반적으로 네트워크 파일 시스템이라고 부르는 이러한 네트워크 디스크가 필요한 경우에는 아마존의 다른 서비스인 엘라스틱 파일 시스템이라고 부르는 EFS라고 부르는 서비스가 이러한 형태의 스토리지를 지원해 드리고 있습니다. 세 번째로 소개해 드릴 부분은 바로 데이터베이스인데요. 시간 관계상 오늘은 큰 그림에서만 훑고 넘어가고자 합니다. AWS의 데이터베이스 서비스 중 주요한 서비스 3개를 소개하자면 관계형 데이터베이스 서비스인 아마존의 릴레이셔널 데이터베이스 서비스, 아마존 RDS, 그리고 아마존의 NoSQL 서비스인 DynamoDB, 그리고 인메모리 캐시 서비스로 멤캐시드와 레디스 엔진을 지원하는 엘라스티캐시가 있겠습니다. 이 중에 오늘은 관계형 데이터베이스 서비스인 RDS에 대해서만 다루고 넘어가겠습니다. 아마존 RDS는 관계형 DB 서비스로 다양한 상용 및 오픈소스 데이터베이스 엔진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보시는 것처럼 오라클이나 SQL 서버 같은 상용 데이터베이스 엔진을 포함해서 오픈소스인 MySQL, MariaDB, 그리고 PostgreSQL, 그리고 AWS가 자체 개발한 오로라라고 하는 엔진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아마존 RDS의 경우에는 데이터베이스를 완전 관리형으로 제공드리고 있는데 이를 통해서 백업이나 OS 패치 등을 자동으로 진행함으로써 DB 관련된 운영 부하를 크게 줄여주고 있습니다. 또한 기존에 구성하기 조금 어려우셨던 데이터베이스 이중화를 멀티-에이지라고 하는 기능을 클릭함으로써 쉽게 구형 가능하고 읽기 전용 노드인 리드리플리카도 클릭 몇 번만으로 쉽게 생성이 가능합니다. 앞서 말씀드린 멀티-에이지라는 기능을 통해서 데이터베이스 이중화를 진행하시면은 이름에서 추측하실 수 있듯이 두 개의 다른 가용 영역의 마스터 노드와 슬레이브 노드가 나누어져 구성됨으로써 물리적으로 완전히 격리된 안정적인 데이터베이스 이중화 구성이 가능합니다. 따라서 마스터 노드가 특정 이유로 다운되게 되면은 두 번째 가용 영역에 있는 슬레이브 노드가 마스터로 승격됨으로써 바로 다시 이제 데이터베이스가 구동됨으로써 안정적인 데이터베이스를 구성하실 수가 있겠습니다. 아마존 RDS에서는 인스턴스 확장이 필요하실 때도 기존 온프레미스 환경에서의 데이터베이스와 달리 더 큰 크기의 인스턴스로 유연하게 확장도 가능하도록 지원을 해드리고 있습니다. 아마존 RDS에서 지원되는 DB 엔진 중에
아마존이 자체적으로 최적화한 데이터베이스 엔진인 아마존 오로라에 대해서 간단히 소개해드리고자 합니다. 아마존이 오로라 같은 경우에는 현재 AWS 서비스 중에서 출시 이후에 가장 빠르게 성장하고 있는 서비스입니다. 오로라는 현재 MySQL과 PostgreSQL 호환 버전을 제공하고 있는데요. 이 두 DB 엔진을 기반으로 AWS에서 최적화해서 새로 출시한 그러한 데이터베이스 엔진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 두 개의 오픈소스 데이터베이스 엔진을 기반으로 만들었기 때문에 MySQL의 5.7 버전 그리고 PostgreSQL의 9.63 버전과 완벽하게 호환돼서 쿼리를 그대로 사용하실 수가 있습니다. 또한 오로라는 MySQL 대비 최대 5배 그리고 PostgreSQL 대비 최대 3배 더 빠른 수준의 성능을 제공하면서도 더 높은 수준의 고가용성과 비용 효율적인 그런 아키텍처를 제공해드리고 있습니다. 오로라 MySQL 같은 경우에는 작년 4월에 서울 리전에 런칭했고 국내 많은 고객분들이 이미 다양한 서비스에서 활용을 해주시고 계십니다. 그 외에도 데이터 분석이나 데브옵스 관련 서비스들, 보통 CI/CD라고 부르는 개발자분들이 코드를 생성하고 코드를 이제 작성하고 배포하고 관리하는 데 사용하는 서비스들, 그리고 보안이나 권한 관리 등의 서비스, 그리고 리소스 모니터링 등 다양한 영역에 대해서 다양한 서비스를 제공해드리고 있습니다. 하지만 오늘 이 모든 서비스를 다루기에는 시간이 부족하기 때문에 각각 서비스에 대해 좀 궁금한 부분이 있으시면 AWS 웹사이트나 서비스별 심화 세미나들을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최근 화두가 되고 있는 AI 서비스를 잠시 소개해드리고 넘어가고자 합니다. 작년에 AWS는 AI 서비스만 10개 가까이 출시할 정도로 AI 쪽에 큰 투자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작년부터 AWS에서 가장 크게 집중하고 있는 AI, 인공지능 서비스는 크게 컴퓨터 비전 쪽과 언어 처리 영역으로 나눌 수가 있겠습니다. 본 서비스들은 특별한 머신러닝이나 인공지능 쪽의 지식 없이도 API를 이용해서 쉽게 아마존 웹 서비스의 인공지능 기술을 접목해서 고객분들의 서비스를 더 개선하고 발전시켜 나갈 수 있다는 것이 큰 장점입니다. 먼저 컴퓨터 비전 영역의 서비스로는 이미지나 비디오를 인식하고 분석해주는 서비스인 아마존 레코그니션 그리고 레코그니션 비디오가 있습니다. 이 두 가지 서비스는 이미지나 비디오 내의 물체나 장면들을 탐지하고 그 안에서 사람의 얼굴에서 감정을 인식하고 혹은 특정 유명 인사들을 인식하는 등 다양한 이미지 비디오 기반의 인식 서비스를 제공해드리고 있습니다. 두 번째로 언어 처리 영역에서는 더 많은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는데요. 먼저 대화형 챗봇 서비스 엔진인 아마존 렉스, 알렉사 내에 들어가는 챗봇 엔진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음성 합성 서비스인 아마존 폴리, 그리고 폴리와 완전 반대되는 음성을 인식해서 텍스트로 다시 만들어주는 음성 인식 서비스인 아마존 트랜스크라이브, 그리고 인공신경망 기반의 번역 서비스인 아마존 트랜슬레이트, 그리고 자연어 텍스트 처리 및 분석 서비스인 아마존 컴프리헨드라고 하는 5가지 서비스를 제공해드리고 있습니다. 본 스크린샷은 앞서 말씀드렸던 이미지 분석 및 인식 서비스인 아마존 레코그니션의 예시 화면입니다. 보시는 것 같이 아기가 집안에서 있는 거실에 앉아있는 이 이미지상에 보이는 다양한 물체와 상황에 대해서 레코그니션에서 인식한 값들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사람이 있고 그리고 뭐 소파가 있고 가구가 있고 식물이 있는 것 같다라고 하는 것들을 보시는 것과 같이 인식하여 다시 서비스에서 다양한 목적으로 활용할 수 있게 제공해드리고 있고 이러한 결과 값들은 JSON 형식의 형태로 API로 거꾸로 제공을 해드리는 구조로 되어 있습니다. 다음은 아마존의 음성 합성 서비스인 아마존 폴리에 대한 소개인데요. 폴리의 경우 현재 한국어를 지원하고 있고 서울 리전에서도 이미 서비스를 제공해드리고 있습니다. 폴리를 이용한 간략한 데모를 시연해드리고자 하는데요. 폴리의 한국어 음성에 관련돼서 데모를 잠시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아마존 폴리입니다. 아마존 웹 서비스 기초 온라인 세미나에 참석하신 것을 환영합니다. 네.
지금 방금 폴리가 읽어주는 그런 소개 음성을 들어보셨는데요. 이처럼 자연스러운 음성 합성 기술을 이용해서 기존 서비스에 접목하여 혁신적인 서비스를 구성해 보실 수가 있겠습니다. 예를 들어 조선일보의 경우에는 최근 폴리를 이용해서 신문 기사 읽어주기 베타 서비스를 이용하는 등 폴리를 이용한 다양한 서비스를 만들어 보려는 시도가 국내에서도 점차 늘어나고 있습니다. 다음은 AWS의 고객 사례에 대해 간략히 설명드리겠습니다. 본 리스트는 국내 AWS의 고객 현황입니다. 보시다시피 많은 국내 고객사분들이 AWS를 사용하고 계신데요. 삼성이나 LG 같은 대기업부터 주요 게임사들, 그리고 국내 유수의 스타트업들이 AWS를 활용해서 서비스를 제공을 하고 계십니다. 유즈 케이스를 살펴보아도 단순히 웹사이트를 운영하시는 고객사부터 모바일 어플리케이션, 그리고 미디어 스트리밍, 빅데이터 분석, IoT, 인공지능 등 다양한 영역에서 사례가 존재합니다. 그 중에 하나 대기업의 사례인 아모레퍼시픽의 사례를 간단히 소개시켜 드리려고 하는데요. 아모레퍼시픽은 국내뿐만 아니라 해외, 중국, 프랑스, 미국 등 해외에도 굉장히 넓은 서비스를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글로벌 비즈니스를 위해서 브랜드 웹사이트나 해외 법인용 서비스 등 다양한 해외 대상 서비스들도 많이 운영을 했어야 하는데요. 이런 해외에서의 IT 인프라 구축을 매번 하고 관리를 하려다 보니까 비즈니스 성장 속도에 맞춰서 IT 인프라를 구축하기에는 굉장히 큰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따라서 아모레퍼시픽은 이러한 글로벌 서비스를 위해서 아마존이 제공하는 글로벌 인프라스트럭처를 이용하여 글로벌 비즈니스를 위한 사이트들을 운영하였고, 기존보다 2배 이상 빠르게 글로벌 서비스를 개발 및 배포할 수가 있게 되어서 기존 방식 대비 80% 이상 비용을 절감할 수가 있었습니다. 또한 이러한 결과 기존의 핵심 업무인 고객 서비스 혹은 품질 향상에 좀 더 집중하고 인프라 운영과 같은 업무는 아마존에 맡김으로써 더 비즈니스 자체에 집중할 수 있는, 앞서 말씀드린 클라우드 컴퓨팅의 장점인 비즈니스 자체에만 집중할 수 있다는 그러한 장점을 누릴 수가 있었습니다. 두 번째 사례는 VCNC라고 하는 커플용 메신저 서비스인 비트윈이라는 앱을 운영하는 스타트업의 사례인데요. VCNC 같은 경우에는 런칭 3년 만에 거의 500만 회에 달하는 다운로드를 달성할 만큼 크게 성장했던 회사입니다. VCNC 같은 경우에는 AWS 상에서 애초에 서비스를 개발하고 시작했었는데요. AWS 상에서 쉽고 빠르게 개발 및 테스트를 수행함으로써 다양한 서비스 개선을 위한 테스트들을 부담 없이, 실패 비용에 대한 부담 없이 쉽고 빠르게 진행을 할 수가 있었습니다. 또한 VCNC도 아까 말씀드렸던 오토스케일링을 활용했었는데요. 커플들을 위한 서비스이다 보니 크리스마스나 축제 기간 등 커플들의 그런 대화가 많아져서 트래픽이 급증하는 시즌이 있었는데, 이러한 시즌에는 오토스케일을 이용해서 빠르게 EC2 인스턴스를 확장해서 안정성이나 그런 성능에 지장이 없게 고객 서비스를 유연하게 대응하고 고객들에게 만족스러운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던 케이스입니다. 또한 비트윈 같은 경우에는 글로벌 진출도 함께 진행했는데요. 일본이나 동남아 등의 해외 시장에도 진출했는데, 이러한 해외 시장 진출에도 아마존의 글로벌 인프라스트럭처를 활용함으로써 더 쉽게 글로벌로 진출할 수 있었다는 그러한 사례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AWS 보안에 대해서 간략하게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보안은 AWS가 가장 중요시하는 1순위 과제입니다. AWS는 시장과 고객이 필요하는 다양한 규제와 표준에 대해서 인증을 획득하고 있는데요. 많은 법규나 규제에서 요구하는 다양한 보안 통제 기능이 이미 AWS 상에서 잘 구현되어 있고, 이로 인해서 고객분들이 어느 나라에서 비즈니스를 하더라도 해당 국가나 해당 조직의 법규나 규제로 인해 어려움을 겪지 않으시도록 많은 그런 규제나 컴플라이언스를 충족시키고 있습니다. 예전에는 AWS와 같은 클라우드에서 보안이 클라우드 도입을 저해하는 요소였다면, 요즘에는 조금 거꾸로 반대되는 상황이 발생하고 있는데요. 보안을 위해서 오히려 클라우드를 도입하는 시대가 되었습니다.
보안에 굉장히 민감한 미국의 군사 조직들이나 정보기관들, 혹은 글로벌 금융회사들, 혹은 글로벌 기업들에서 이미 AWS를 이용하여 내부 시스템들을 구축하고 있고, 그리고 그만큼 보안에 만족하고 있습니다. 미국의 유명한 금융회사 중 하나인 캐피탈원이라는 회사의 CIO는 아래와 같은 이야기를 하였습니다. AWS와 긴밀하게 협조해서 보안 모델을 개발해서 오히려 캐피탈원의 자체 데이터 센터에서 운영을 하는 것보다 AWS 상에서 더 안전하게 클라우드를 운영할 수 있게 되었다. 오히려 자체 데이터 센터보다 AWS가 더 안전한 것 같다라는 이야기를 할 정도로 강력한 보안 수준을 제공을 해드리고 있습니다. 또한 AWS는 말씀드렸던 것처럼 현재 100만 명 이상의 활성 고객이 존재하고 이러한 고객들로부터 들어오는 축적된 경험으로부터 다양한 보안 사례들을 수집하고 그에 대해 대응함으로써 보안을 지속적으로 강화해 나가고 있습니다. 추가로 작년 12월에 AWS는 한국 기사 및 정보통신부에서 주관하고 있는 정보보호관리체계 인증인 KISMS를 글로벌 클라우드 업체 최초로 획득하였습니다. 그만큼 국내에서도 안전하고 신뢰할 수 있는 IT 환경을 AWS 상에서 구축하실 수 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 KISMS 관련된 자세한 내용은 차후에 아래 링크에서 더 참조해 보시면 상세 내용을 확인해 보실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마지막으로 자주 물어보시는 질문들에 대해 좀 정리해 보았는데요. FAQ 같은 경우에는 시간 관계상 차후 배포드리는 자료를 통해서 참조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FAQ에는 AWS 무료 체험을 어떻게 할 수 있는지, 거기에 대해서 과금을 방지하려면 어떻게 얼럿을 걸어야 하는지, AWS 도입하고 싶으신데 도움이 필요하실 경우 어떻게 하셔야 되는지, 그리고 교육 기회들, 향후에 더 깊은 수준의 세미나를 참석하시고 싶거나 교육을 받고 싶으시다면 어떻게 해야 되는지 등에 대해 답변이 나와 있고요. 견적을 내는 방법, 그리고 비용 최적화하는 방법들에 대해 소개를 해드리고 있습니다. 네. 오늘 세미나가 끝난 후에 계정을 아직 생성을 안 해보신 분들이 있다면은 본 링크를 통해서 계정을 생성하고 그리고 처음에 1년 동안 제공해드리는 프리티어 무료 사용 기간을 이용해서 AWS를 체험해 보시는 걸 권장드리고요. 그 외에도 좀 기초 웨비나인 프리티어부터 계정 보안까지라고 하는 계정 생성하고 프리티어를 활용하실 수 있는 그런 기본적인 실습을 보여드리는 웨비나도 제공이 되고 있고, 그리고 아까 비용 최적화 관련된 이야기도 몇 번 말씀을 드렸는데 AWS 클라우드 상에서 비용 최적화를 어떻게 할 수 있는지 그 비용 최적화를 위한 몇 가지 팁을 제공해 드리는 웨비나도 열리고 있으니 이 다양한 웨비나들을 한번 들어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은 이것으로 오늘 세미나를 마치도록 하겠고요. 더 나은 세미나를 위해서 의견을 남겨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질문에 대한 답변을 계속 드리고 있으니까요. 질문 있으신 분들은 옆에 질문창에 계속 질문을 남겨주시면 되겠고요. 오늘 세미나 발표 자료와 녹화 영상은 아래 링크를 통해서 추가로 세미나 이후에도 조회가 가능하니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경청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